옛날 한마을에 머슴을 사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다. 일자무식이었지만 딴에는 배짱이 커서 꺼리낌이 없었다. 온율 모내기철이 되어 한창 바쁠 때에도 늘어지게 낮잠을 자기 일쑤였다. 어느 날 삼복도위에 정자나무 밑에서 코를 드르렁 골면서 낮잠을 자던 머슴은 무언가에 차인 듯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실실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뭐가 그리 좋으냐고 물어보자 막 엄청난 큰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다. 어떤 꿈이냐고 물으니 온님이라면 몰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단다. 화가 난 마을 사람이 그 일을 고하여 머슴은 온님한테 불려가게 되었다. 원님이 머슴한테 대체 어떤 꿈이냐고 묻자 머슴이 하는 말, 감사람은 몰라도 온님한테는 말할 수가 없단다. 그렇게 해서 감사한 때까지 간 머슴은 또다시 배짱이었다. 나라님이라면 몰라도 감사한테는 꿈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머슴은 임금 앞에까지 나아갔다. 머슴은 임금 앞에서도 배짱이었다. 중국 천자가 와서 물어보면 몰라도 임금한테 얘기는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임금은 화가 나서 머슴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건 말건 머슴은 천하태평이었다. 머슴이 갇힌 감옥에 쥐들이 들락거렸는데 작은 쥐 한 마리가 출랑대다가 기둥에 머리를 박고 숨이 끊어졌다. 그때 어미쥐가 밖에 나가서 금으로 된 자를 하나 물고 오더니 자로 죽은 쥐의 몸을 재기 시작했다. 그러자 죽어 쓰러졌던 쥐가 살아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머슴이 금척을 빼앗아 간직한 참인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나라의 공주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머슴은 자기가 공주를 살리겠노라고 큰소리를 쳤다. 머슴이 공주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금척을 꺼내 공주의 몸을 재자 온기가 돌아오면서 공주가 살아났다. 임금이 기뻐하며 머슴에게 소원을 묻자 공주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다. 공주가 그리하겠다고 해서 머슴은 나라의 부마가 되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머슴이 죽은 공주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 천자가 3년 전에 죽은 제 딸을 살려달라고 머슴을 청한 것이었다. 머슴은 할 수 없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중국으로 가는 길에 머슴이 숲에 들어가 뒷일을 보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머슴을 동굴로 데리고 갔다. 동굴 안에는 호랑이 하나가 신음하고 있었다. 살펴보니 입속에 사람의 비녀가 걸려 있었다. 머슴은 호랑이 입속에 손을 집어넣어 비녀를 꺼내주었다. 그때 머슴을 업어온 호랑이가 웬 수건을 입에 물고 해골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해골에 살이 돋아나 산 사람처럼 되는 것이었다. 이야기로만 듣던 환생포였다. 머슴이 환생포를 집어들자 호랑이는 그를 원래 있던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 사람을 살리는 환생포를 얻은 총각은 당당히 중국 땅으로 들어갔다. 그는 환생포로 유골을 문지르고 금촉으로 몸을 재서 죽은 공주를 살려냈다. 천자는 너무 기뻐서 머슴을 사위로 삼았다. 무더운 여름날 머슴이 발을 씻는데 오른발은 금대야에 물을 담아 중국 공주가 씻어주고 왼발은 은대야에 물을 담아 조선 공주가 씻어주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머슴이 싱글벙글 웃었다. 과연 대단한 꿈이었어. 그러자 두 공주가 입을 모아 어떤 꿈이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머슴은 뿌듯한 표정을 짓더니 내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라가 오른손에는 해를 쥐고 왼손에는 달을 쥐는 꿈이었다오. 어찌 대몽이 아니겠소 하면서 껄껄 웃는 것이었다. 옛날 한마을에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집안 형세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팔았지만 형편은 오히려 어려워져만 갔다. 계속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차복은 단단히 결심을 하고 더 부지런히 움직여 하루에 한 짐씩 하던 나무를 두 짐씩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나무 한 짐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기가 막힌 차복은 어느 날 밤 나무짐 속에 숨어서 상황을 엿보았다. 밤이 깊어 깜빡 졸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자기가 숨어있는 나무짐이 두둥실 떠오르고 있는 것이었다. 하늘로 까마득히 떠오른 나무짐은 어딘가에 쿵 떨어졌다. 차복이 정신 차리고 보니 그것은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였다. 오늘도 나무를 두 짐이나 했더냐? 제복도 모르고. 옥황상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차복이 나무짐에서 뛰어내려서 옥황상제에게 말했다. 내 복이 어쨌다는 겁니까? 왜 내 나무짐을 가져가시는 건데요? 그러자 옥황상제는 혀를 차더니 그게 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복을 이상한 창고로 데려갔다. 그 창고 안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주머니가 걸려 있는데 각기 이름이 쓰여 있었다. 옥황상제는 그중 작고 볼품없는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봐라, 저게 내 복이다. 그 복주머니 앞에 선 차복은 기가 막혔다. 복이 그렇게 없으니 하는 일이 될 리가 없었다. 복 없는 팔자가 원망스러울 따름 그때 그의 눈에 유난히 커다란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저건 누구의 주머니입니까? 그건 석숭이의 것이다. 복을 대차게 지녔지. 머지않아 세상에 태어날 거다. 그러자 차복이 말했다. 상제님, 석숭이 누군지 몰라도 아직 안 태어났다면 그 복을 잠깐 제게 빌려주십시오. 차복이 그렇게 사정하는데 가만 생각하니 빌려주진 못할 일이 아니었다. 옥황상제는 석숭이의 복을 차복이한테 빌려주면서 그 대신 석숭이 7살이 되면 복을 다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차복은 꼭 그럼하고 다짐하고서 동아투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 뒤로 차복은 하는 일이 착착 풀리기 시작했다. 알밤을 줍자 웬 노인이 부싯돌을 주고 바꿔가고 누군가가 부싯돌을 빌려 쓰고 노루로 갚았다. 어떤 사람이 다시 노루를 말이랑 바꿔가고 또 다른 사람이 좋은 황소로 말을 바꿔갔다. 차복이 황소로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또 풍년으로 몇 년 만에 아주 가부가 되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걱정은 그 복을 임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그 집에 웬 거지 부부가 동냥을 왔다. 차복이 불쌍히 여겨서 쉬게 하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거지 부부가 아기 이름을 석숭이라 짓는 것이었다. 차복은 복의 임자가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차복은 석숭의 가족을 집에 함께 살도록 하면서 몇 년 동안 잘 보살펴 주었다. 석숭이 7살이 되자 차복은 지난 사연을 털어놓고는 자기 재산을 다 석숭한테 넘겨주겠노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큰 탈이 날 거라 했다. 석숭의 부모가 난처해서 망설이는데 어린 석숭이 말했다. 내 복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요.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그 대신 두 분도 지금처럼 우리랑 함께 살자고요. 그 뒤로 석숭은 친부모와 차복 부부를 함께 모시고서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 옥갑 야화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홍순호는 손쫓대 이름난 역관이다. 일찍이 그가 북경에 가서 창관을 찾았을 적의 일이다. 기생의 용모에 따라 값을 정해놓았는데 청량짜리가 있었다. 그는 천냥을 내고서 한번 보기를 청했다. 여자의 나이가 16세인데 과연 절색이었다. 여자가 울면서 말했다. 소녀가 높은 값을 요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만한 돈을 내지 않을 거라 여겨 잠시나마 욕됨을 면하려 한 것이지요. 뒤에 의기 있는 사람을 만나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저를 소실로 삼아주기를 기대했는데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외국 사람이라
저를 데리고 가시지 못하시니 이제 소녀의 몸은 속절없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홍순호는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여기 오게 된 연유를 물었다. 소녀의 아버지는 남경에서 호부사랑을 했는데 죄를 얻어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저는 이 창관에 몸을 팔아서 부친의 죗값을 갚아야지요. 홍순호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며 이 창관을 벗어나려면 얼마의 몸값이 필요한가 물었다. 여자가 대답하기를 2,000냥이라고 했다. 홍순호는 당장 2,000냥을 갚아주고서 여자와 작별을 했다. 여자는 그를 은부라 부르며 여러 번 절하고 떠났다. 홍순호는 그 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시 중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쪽 사람들이 자꾸 홍순호를 찾아 이상하게 생각했다. 북경에 이르렀더니 한쪽에 성대하게 장막을 쳐놓고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 물었더니 병부상서 석씨의 집에서 나왔다고 했다. 사람을 따라 석씨의 집에 이르르니 석성서가 직접 나와서 절을 하는 것이었다. 은혜로운 장인이시지요. 공의 부인이 기다리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석상서의 부인이 성장을 하고 큰절을 올리니 홍순호는 당황해서 몸둘 바를 몰랐다. 이게 다 무슨 일이던가. 그 부인이 누군가 하면 전날 홍순호이 창관에서 빼내주었던 그 여인으로 창관을 나간 뒤 석씨에 재취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석상서는 홍순호에게 자기 아내가 손수 보온이라는 글자를 수놓은 비단을 선사하고 그 밖에도 수많은 보화를 건네주었다. 임진을 한 때 석성이 병부상소로 있으면서 명나라가 조선에 구원병을 보낼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은 그가 우리나라 사람을 의롭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문수 어사가 전라도에 내려오니 어느 집 문패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박문수 외삼촌 집. 박 어사가 괴이하게 생각하여 그 주인더러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여기에서 돈을 벌었더니 이고을 관장들이 윽박질러 돈을 뺏었습니다. 그 꼴이 보기 싫어 이렇게 박문수 어사의 이름을 써먹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어사가 말했다. 내가 박문수요. 금명간 출도하여 이방을 통해 당신을 부르면 이렇게 말하시오. 삼촌을 조카가 부르다니. 하며 오지 마세요. 형리가 와도 오지 말고 고을 자수가 오면 못 이긴 채 하고 오세요. 그리고는 즉시 어사 출도한 다음 박어사가 육방 관속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난 일로 바빠 이 고을 우리 삼촌을 오랫동안 뵙지 못했으니 그분을 모셔오너라.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오자 반가이 나가 맞았고 이래서 이 사람은 진짜 양반이 되었다. 그 후 박어사가 한양에서 대감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다. 성미가 갈갈한 박어사의 동생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며 뛰쳐나갔다. 박어사가 급히 그 사람에게 편지를 띄웠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급히 대책을 세우기를 장정 10명과 심장이 몇 명을 불러 숨겨놓았다. 드디어 박어사의 동생이 와서 죽이려고 하자 숨겨놓았던 사람들을 불러 묻게 하고는 말했다. 이게 내 조카요. 미친 병이 있어 침으로 낫게 해주면 보상하리다. 이리하여 생침을 수십 번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살살 빌기 시작했다. 삼촌 살려주세요. 그러자 박어사가 말했다. 아주 싹 낫게 해주세요. 계속 침을 맞아 정말 죽을 지경이 되자 다시 빌었다. 그러자 용서하며 놓아주자 홍빈백산하여 서울로 내뺐다. 어사가 물었다. 전라도에 간 일은 어떻게 됐나? 아이고 그놈 사람 죽일 놈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고 삼촌 삼았지 그냥 헌일한 게 아니네.
이래서 그 사람을 별실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다.